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난 화요일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양적학의 형식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가 양적학이 굉장히 좀 어렵고 이 수식의 얘기고 아마 다음 시간부터는 훨씬 더 조금 더 재미있는 얘기로 아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잘 좀 참고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에 한 거를 잠깐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이게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우리가 동역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물리학의 방법이라 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어떠한 대상이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바뀌어갈 것인가, 시간의 펼침을 우리가 기술해주는 그런 이론 체계고, 우리가 상태의 변화를 우리가 알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현상이 생길 것인가 우리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다루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역학이라고 부릅니다. 동역학에는 뭐 크게 나누면 이제 양적학, 그러니까 고전역학과 양적학을 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거에 이제 구조를 잠깐만 좀 설명을 좀 드리면, 먼저 예를 들어서 여기 썼습니다만 TI라는 이게 처음이죠. 어떤 TI라는 어떤 순간의 그런 시각에 우리가 어떤 대상의 어떤 물량을 관측을 합니다. 측정을 하는 거죠. 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위치가 어디구나, 속도가 어떻구나, 에너지가 얼마 있구나, 등등등 여러 가지 물량을 우리가 이제 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흘러서 나중에 시간이 됐으면, 그러면 그때 또 역시 우리가 물량이 이제 바뀌었겠죠. 위치가 바뀌었다든가, 속도도 바뀌거나, 에너지 다 바뀔 수 있으니까 또 물량을 관측할 수가 있는 거죠. 측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대상이, 이 대상이 도대체 처음 순간에서 나중에 시간이 흘렀을 때 어떻게 돼갖고 이렇게 물량이 달라졌을까? 위치라든가 속도라든가 어떻게 달라졌을까? 이것이 우리의 관심인 거죠. 근데 이거는 여기 제가 물음표를 놨습니다만 사실은 알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거를? 알 수가 없어요, 사실 이거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알 수 없습니다, 사실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럼 물리학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물리학에서 하는 방법이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관측을 해서 측정을 하게 되면 정보를 얻는 거죠. 위치가 얼마구나. 정보를 얻게 됩니다. 그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그 대상의 어떤 상태, 그러니까 처음이니까 TI라는 어떤 처음 상태죠. 처음 상태를 우리가 딱 알 수가 있는 거고, 처음 상태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른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상태 함수라는 걸로 처음 상태를 표현한다는 얘기죠. 처음 상태를 표현해주는 양을 우리가 상태 함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뭐냐 하는 거는 물론 우리가 어떠한 동역학을 쓰냐에 따라 다른 거죠. 예를 들어서 만일에 고전역학이라고 쓴다고 하면 이 상태에 해당하는 거는 위치와 속도 같은 게 되는 거고, 양적학이라는 걸 쓴다고 하면 좀 약간 추상적이지만 하여튼 상태 함수라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TI라는 순간 처음 시각에 상태 함수 이렇게 주어질 겁니다. 자, 그러면 뭐냐? 그러면 나중에 TF라는 나중 상태가 있을 테고, 나중 상태 함수는 여기 썼습니다. TF라고 하는 그런 순간에 그런 나중 시각에 그런 어떤 상태 함수가 될 테니까, 이걸 통해서 이렇게 상태를 나중에 알게 되면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물량이 얼마겠구나. 상태가 이렇기 때문에 이 물량이 얼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서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측을 이제는. 그래서 그럼 예측을 통해서 관측한 물량과 이것이 같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문제는 그러면 처음 상태에서 나중 상태를 어떻게 가느냐? 이것이 어떻게 가느냐 이거죠. 이거 어떻게 갈 거냐? 이거를 주는 것이 뭐냐? 이걸 연결해 주는 게 바로 이른바 동력 법칙이라는 거죠. 이른바 우리가 운동 방정식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동역학 방정식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뉴턴의 방정식, 뉴턴 운동의 법칙이라는 거, 뉴턴의 운동 방정식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금 말하는 슈레더 방정식이 바로 동역학 법칙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고전역학이라는 동역학이라는 건 이것이 이 동역학 법칙이 바로 이거죠. 많이 아시는 이식이 되는 거죠, 이식. 이렇게 되는 거고, 양적학이었다고 하면 동역학 법칙이 뭐냐? 조금 전에 썼었던 슈레딩거 방정식이 좀 복잡합니다만 이렇게 쓰는 거죠.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쓰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쓰는, H의 의미가 좀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서 dx 제곱에다가 플러스 UF 사인 이런 식인데,
뭐 이런 식인데, 이게 슈레딩거 방정식이고, 이건 뉴턴 방정식이고, 이렇게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아까 썼습니다만, 사실 이 식도 제대로 쓰면 이런 식이죠. 사실은. 뉴턴의 식도 제대로 쓰면은 사실은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m에다가 d제곱 x, dt제곱 이것이 마이너스 du dx. 사실 이런 꼴입니다. 사실은 이게 ma가 f, 이게 f가 m 이런 식이니까 사실 이것도 미분 방정식이거든요. 시간에 대한 미분과 공간에 대한 미분이 같이 있는 하여튼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어쨌든 뭐 이런 식이거나 이런 식이거나 하여튼 이게 바로 동력 법칙에 해당하는 거고 뭐 동력 방정식이죠.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걸 연결할 수가 있는 거죠. 처음 상태 우리가 정해주면은 이 동력 법칙을 이용해서 즉 이 방정식을 풀어서 나중 상태를 구할 수가 있는 거고 그걸 통해서 물량을 예측할 수가 있고 그러면 그것을 실제 관측한 거랑 맞는가 뭐 이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런데 이 두 개, 세 개를 보면 이것이 현실 세계입니다. 이 현실 세계고 이거는 서술 세계거든요. 사실 이거는 상태가 뭐냐 뭐 상태 함수가 어쩌고저쩌고 뭐 동력 법칙 이런 것들은 사실은 다 어디 존재하는 거냐면 사실은 우리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 실제 세계에 있는 게 아니죠.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거고 실제 세계에는 이것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이 있어서 어떤 대상 이 대상이 갖고 있는 어떤 대상의 물량을 재고 뭐 어쩌고 이게 현실 세계지 실제 이거는 우리가 서술 세계라 부르는 거는 현실 이 공간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겁니다. 사실 머릿속에. 그래서 핵심은 그럼 뭐냐? 이 현실 세계와 서술 세계를 연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제대로 하려고 하면 우리가 경험하고 이런 건 현실 세계고 우리가 머릿속에서 만들어가는 이런 동력학이라든가 이런 이론이라는 건 머릿속에 있는 거니까 두 개를 연결할 필요가 있는 거고 그 연결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 우리가 그걸 바로 해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런데 고전역학에서는 이 해석이라는 게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필요 없냐? 왜 필요 없냐? 상태라는 것 자체가 이 자체가 바로 물량이지 않습니까? 위치라든가 속도라든가 그러니까. 따라서 이것이 일치하거든요. 이것이 일치하니까 이걸 굳이 구분해서 해석하는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같으니까 사실 일치해버리니까. 그러나 양자역학에서는 상태함수라고 하는 거, 상태라는 거하고 물량하고는 별개이기 때문에 그 둘을 연결해 줄 필요가 반드시 있고 그러니까 해석이라고 하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양자역학에서는. 그것이 고전역학, 양자역학의 가장 핵심적인 차이고 생각해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느 게 더 자연스러운가요? 어느 게 더 일반적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그러니까 어떤 우리의 대상의 상태라고 하는 것이 꼭 우리가 관측하는 측정하는 물량이 바로 그 대상의 상태라고 볼 이유는 사실 없지 않습니까? 사실 꼭 그래야 될 이유가. 그러니까 고전역학이 조금 더 특별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특수한 거죠. 사실 좀 특이한 겁니다. 사실 양력학이 더 일반적이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점에서 볼 때.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좀 이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양자역학의 형식이 말하자면 동력학 법칙인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슈레딩거 방정식 같은 거죠. 근데 이것이 꼭 하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먼저 보시면은 에르빈 슈레딩거라는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파동 방정식을 처음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그 방법을 우리가 파동역학이라고 합니다. 파동 방정식을 풀어서 상태함수를 구하니까. 그래서 후학적으로는 이것이 미분 방정식, 특히 편미분 방정식, 편이란 말은 그 x도 있고 위치도 있고 속도도 있어서 이게 죄송합니다. 위치도 있고 시간도 있어서 이렇게 시간에 대한 미분도 있고 공간에 대한 미분도 있기 때문에 위치에 대한 미분도 있고 시간에 대한 미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편미분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거고 수학적으로는 아무튼 조금 어려운 약간 하여튼 좀 어려운 방정식이지만 어쨌든 이걸 풀어서 우리가 이걸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걸 구하면 그러면 이제 해결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걸 풀어서. 그런데 양자역학을 하는 방법이 꼭 이것만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전역학을 할 때 혹시 기억나시면은 고전역학이 가장 간단하게 쉬운 거는 널리 알려진 거는 바로 뉴턴의 방법이죠. 뉴턴의 방법이란 건 아까 조금 전에 썼습니다만 바로 이 식을 푸는 겁니다. 이거를 F 나누기 M 이걸 푸는 것이 뉴턴의 방법인데 고전역학 하는 방법이 꼭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해밀턴의 원리라는 거 기억하시나요? 해밀턴의 최소작용의 원리라 그래서 우리가 작용이라는 양을 적당히 정의하면 작용량의 정확한 정의는 그 운동 에너지에서 잠재 에너지의 차이를 빼서 그 차이를 시간에 대해서 적분한 건데 하여튼 그런 양을
양이 최소가 되는 그런 경로를 따라서 움직인다. 그런 게 움직임이 일어난다. 이런 것이 해밀턴의 최소정의 원리인데 그런 해밀턴의 최소정의 원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은 이식하고 결국은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걸 강조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고전역학이라는 것도 한 가지 방법만이 아니라 형식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형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좀 강조를 했는데 양자역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자역학이 가장 유명한 건 이렇게 이런 슈레딩거의 파동 방정식을 이용한 파동역학이라는 거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양자역학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풀이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항상 제가 강조합니다만 정답이라는 게 절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여러 가지 가능한 답들이 있다는 거 세상 일은 항상 다 그걸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합니다. 물리학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은 이제 행렬역학이라는 방법인데 이거는 베르너 하이젠베르크라는 독일 사람이 이제 생각해낸 건데 행렬이라고 하는 거, 매트릭스라고 하는 거 혹시 이제 배운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배우셨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파동 방정식, 슈레딩거 방정식을 푸는 것 대신에 행렬의 연산을 하면 행렬을 갖고 계산을 하면은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놀랍게도 뭐 식으로 쓰면 이런 식인데 이것이 전혀 이렇게 그 생각 안 하셔도 되지만 하여튼 여기서 이런 양들이 행렬로 주어진다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행렬 같으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양하고 B라는 양하고 곱한 거하고 뒤집어서 B라는 양하고 A라는 곱한 양이 일반적으로 같지 않다는 거 혹시 아시나요? 행렬은? 그래 보통의 산술 같으면 뭐 2 곱하기 3이나 3 곱하기 2나 당연히 똑같지만 우리 행렬끼리 곱할 때는 그러니까 어느 걸 먼저 곱하고 순서를 바꿔서 곱하냐가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거 곱한 것이. 그래서 하여튼 좀 특이한 그런 대수인데 어쨌든 간에 이러한 행렬이라는 거 뭐 보셨죠?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뭐 A1 뭐 A2 이렇게 쭉 해서 AN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B1, B2 쭉 써서 BN이라고 쓰고 뭐 이런 식으로 쭉 써갖고 뭐 FN 그래서 F1, F2 이렇게 쭉 쓴 거 이런 거 혹시 수학 시간에 배우신 적이 있으신가 모르겠네요. 요새 중학교 때 이런 거 배우나요? 중고등학교 때? 잘 모르겠어요. 고등학교 때 배우나요? 이과나 역행렬학. 지금 모르죠. 하여튼 이런 거 있으면 여기 다른 이런 비슷한 거를 이렇게 곱하냐 달라집니다. 일반. 근데 흥미롭게도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파동 방정식을 푸는 거 대신에 이런 행동 계산을 이렇게 쭉 할 수가 있으면 우리가 원하는 물량들을 구해낼 수 있다는 거를 하이젠베르크학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게 독자적으로 해서 하이젠베르크가 만든 행렬역학이라는 거 하고 슈레딩거가 만든 파동역학이라는 거는 서로 독자적으로 독립적으로 만들어진 거고 서로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그 업적을 남긴 분들이 꼭 인품이 훌륭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하이젠베르크라는 분은 상당히 자기께 좋고 뭐 슈레딩거가 나쁘다고 뭐 계속 그런 말을 한참 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게 훌륭했던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이젠베르크라는 분은. 하이젠베르크는 나중에 사실은 2차 대전 때 나치하고 협력하다가 문제가 돼서 좀 말썽도 있고 그랬죠. 슈레딩거는 오스트리아 사람이라고는 아니고 하여튼 뭐 등등. 어쨌든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있거든요. 또 다른 방법이 또 있는데 다른 형식이 어떤 형식이냐면 그냥 소개만 해드리면 길적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길적분. 길이라는 게 경으로, 패스. 경로를 따라 적분을 하라는 얘기인데, 이건 파인만이라는 사람 혹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파인만이라는 사람이 생각해낸 건데, 이거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기호가 좀 이상합니다만, 이 위에다 뭐 I분의 H바에다 S가 뭐냐면 이게 바로 작용이거든요. 작용. 그러니까 S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인티그럴에, 여기다 썼구나. 안 써도 되겠네요. 이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작용의 S바가 이렇게 한 건데,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식에 따르면 여기서, 만일에 여기 H바라고 하는 게 플랑크 상수라고 하는 굉장히 작은 양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H바라고 하는 양은 대개 10의 마이너스 34승인데, 굉장히 작은 양인데, 여기 S라고 하는 이 작용이라는 양이, 만일에 충분히 크면, 그러면 S 나누기 H바는 그러니까 H바는 거의 0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러면, 요걸 우리가 요런 양을 적분이라는 건 요런 양을 여러 다양한 X라는 게 경우로거든요. 뭐 이런 점에서 이런 점에 갈 때 어떤 길을 따라가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길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길들마다 다 그 기호를 다 합쳐라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 H바가 굉장히 작다고 하면 어떤 일이 되냐면 이 다양한 길들 중에서
여기 S 값 다 다릅니다. S1, S2, 뭐 S3 다 다를 텐데 이 중에서 S가 최소인 놈, 가장 작은 놈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없어집니다. 이 적분이.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H바가 굉장히 작다. 뭐 H바가 극단적으로 0이라고 치면은 0이라고 치면 그러면 이렇게 범함수 이게 적분을 해서 다 합쳤을 때 여러 가능한 경우를 다 합쳤었을 때 실제로 살아남는 놈은 S가 최소인 놈만 살아남게 되고 이게 최소인 살아남게 되고 나머지는 다 기여가 없어집니다. 다.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냐? 이게 뭐죠? 바로 조금 전에 제가 말로 했습니다만 이게 뭐냐? 작용이 최소가 되는 그런 길을 따라간다는 게 뭐냐? 그게 바로 해밀턴의 최소작용 원리. 그게 바로 고전역학이거든요. 정확히.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해주냐면 파이만의 방법을 따르면 이건 일반적 양자역학은 이거죠. 왜냐하면 H바가 0은 아니기 때문에 0이 아니니까 이게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H바가 0으로 나버리면 정확히 바로 고전역학 해밀턴이 돼버린다는 거. 해밀턴의 최소작용 원리가 돼서 곧바로 썼습니다. 이게 해밀턴 최소작용 원리라서 곧바로 고전역학이 바로 돼버린다는 거여서 바로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의 거시적인 세계에서는 S가 굉장히 크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놈이 갖고 있는 작용은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큰 게 얼마냐? 예를 들어서 뭐 1 정도일 텐데 이거는 이러니까 뭐 비교가 안 되니까 H바가 0인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게 성립하는 거죠. 그렇지만 작은 세계니까 원자 같은 세계에서는 걔네들이 갖고 있는 S도 워낙 작기 때문에 이거랑 비슷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비슷하니까 H바를 무시할 수가 없는 거고. 그럼 이걸 계산할 때 이 다른 놈들도 다 기여를 합니다. 최소한만 기여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놈 기여를 다 합쳐버리면 그거는 고전역학하고 다른 결과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양자역학인 겁니다. 근데 네. 파장역학이나 행렬역학은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네. 경로 적분은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옛날 얘기고 네. 이거는 조금 이제 덜 옛날 얘기인 거죠. 타임만이니까. 파인만은 조금 이제 이거는 다 1920년대, 30년대고 이쪽은 1960년대. 저게 그러면은 근래에 나와서 많이 안 알려준 건가요? 뭐 그거에 대해서는 글쎄요. 그러니까 근래에 나와서 뭐 그런 것도 있겠고 그렇겠죠. 그러니까 교과서에 옛날에 나온 교과서는 이게 하나도 없죠. 다 이것만 있거든요. 거기에 사람들이 익숙해져서 계속 그걸 반복하는 사람들이 다 보수적인 성향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보험 얘기를 했는데 보험 거기서 좀 자세히 다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근데 그럼 이게 다냐? 아니거든요. 이게 다가 아니고 여기서 흥미로운 거 하나는 이 최소작용 원리라고 하는 게 굉장히 아주 흥미롭고 보면 굉장히 아주 유용한 그런 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물리학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하게 쓸 수가 있거든요. 최소작용 원리라는 게 아주 여러 군데. 그러니까 제가 몇 해 전에 논문 하나 낸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이 최소작용 원리를 써서 뭘 했냐. 사람이 그 길을 건널 때 차가 막 오지 않습니까? 차가 막 오는데 차들이 막 이렇게 뭐 오고 그러는데 어떻게 길을 건너는 게 제일 좋을까? 이걸 써갖고 논문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 바이크 탈 때 항상 하는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이걸 몰라도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본능적으로. 뭐 짐승들이 그렇듯이 본능적으로 몰라도 하는 거죠. 근데 알면은 이제 왜 그런가 하는 걸 다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렇게 딱 건너야 되는 거. 하여튼 뭐 그래서 그러니까 대부분의 어떤 거동하는 거 뭔가 이렇게 행동을 취하는 것들은 대부분 다 이 최소작용 원리로 거의 대부분 다 표현할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고전역학이 물론 이제 확립이 잘 됐고, 근데 이제 흥미로운 거는 양자역학은 차이가 고전역학에서 이걸로 끝이니까 모든 게 다 완벽하게 잘 정의가 되는데, 자, 보시면 양자역학은 여기 I라고 하는 허수가 있고 막 이래서 이게 좀 상당히 사실 좀 이상하거든요. 약간 좀 이렇게 여기 특히 허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가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여기 적분이라고 하는 게 이 적분이랑 여기 캐피털 D 이렇게 스크립트 D를 쓴 이유가 괜히 쓴 게 아니라 X라고 하는 게 T 함수거든요. X라는 건 이제 경로 길의 공간의 위치인데 그게 시간의 함수지 않습니까? 시간에 따라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 적분하라는 거니까 함수에 대해서 적분하라는 거죠. 그냥 X에 대해서 적분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함수 자체, X 이게 바로 함수인데
함수로 적분하라는 거거든요, 함수로.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한 적분이거든요, 사실 약간 좀. 그래서 이 적분은 이게 파인만의 범함수 적분이라고 하는 건데 이 적분은 그래서 굉장히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수학적으로 잘 정의되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잘 정의되지 않거든요. 그냥 이상하니까 잘 정의되지 않아서 그래서 잘 정의되지 않기 때문에 수학자분들 중에서는 평생 저것만 연구한 분이 있어요, 실제로. 평생 이 이상한 적분을 어떻게 하면 잘 정의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연구한 분 뭐 굉장히 있습니다. 이걸 실제로 우리가 정확히 정의하는 방법이 사실은 우리가 극한 개념을 써갖고 좀 하여튼 굉장히 이상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하여튼 잘 정의되지 않는다는. 그래서 그것이 뭐냐? 바로 양자역학이 이상한 거랑 연결이 되는 겁니다. 약간 좀 이상한 거하고. 그래서 더 문제는 뭐냐? 이게 다가 아니고 한 가지가 더가 뭐냐면 그걸 말씀드릴 건데 그거랑 관련이 있어서 뭐냐면 이겁니다. 확률적 형식이라는 게 있어요. 확률역학이라는 게 하고 관련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냐면 이 양자역학을 실행의 개념 방정식 푸는 것 대신에 랑주방 방정식이라고 해서 대강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마구 걷기라는 게 있거든요. 마구 걷기. 영어로는 랜덤 워크라고 합니다. 랜덤 워크. 그러니까 마구 걷기. 마구 걷기라는 건 그냥 뭐냐면 술에 완전히 맛이 가서 그런 분이 집에 가려고 걸어가는데 그분 어떻게 걸을까요? 뭐 이렇게 걷다가 막 이렇게 걷다가 뭐 이렇게 뒤로 걷다가 뭐 마음대로 걷다가 보면 한참 걸었는데 다 제자리 그런 경우가 되는데 사실은 이제 그게 재밌는 거는 한참 걸었는데 그 한참 걸을 때 위치의 평균을 내면 제자리지만 그다음 흥미로운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편차는 물론 0이 아니거든요. 편차는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100걸음을 걸었다고 하면 편차는 10걸음입니다. 되게. 그 루트가 되거든요. 루트가. 그러니까 루트가 100걸음 거는 10걸음 정도. 100m를 움직인 것 같으면 실제로 10m 정도 어딘가 있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 예를 들어서. 하여튼 근데 놀랍게도 시험의 방식 푸는 것 대신에 그런 걸 풀어도 된다는 겁니다. 그걸 풀어도. 그러니까 어차피 확률이니까. 그러니까 양자역학에 약간의 확률이 개념이 있으니까 그런 확률 개념을 강조해서 확률의 방정식을 풀어도 이거 푸는 거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게 다 결과 다 같거든요. 다 같다는 걸 다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다 같다는 걸. 그래서 이게 이제 마구 걷기를 썼네요. 마구 걷기, 랜덤 워크나 아니면 브라우니안 모션. 그래서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렇게 꽃가루 같은 거가 이제 물에다 넣으면은 꽃가루가 마구 활발하게 움직이는 거 혹시 들어보셨죠? 브라운 운동이라고 하는 거. 그 현미에 보면 꽃가루가 마구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그래서 이 꽃가루가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처음에는. 브라운이라는 사람을 처음에 발견하고서.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물 분자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꽃가루에 물 분자들이 자꾸 충돌을 하니까 부딪히니 그래서 충격을 받아갖고 꽃가루 살이 움직이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그거에 대한 연구를 그거에 대한 그 식을 처음에 여러 사람이 기여했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아인슈타인입니다. 사실. 아인슈타인이 별거 다 했었거든요. 사실. 어쨌든 자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거나 아니면 혹시 블랙숄즈 방정식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여기는 다 돈하고는 관련이 없으시나 보네. 돈 많은 분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주식시장. 네, 주식에서 보통 주식이 아니라 그 있죠 디리버티브, 파생금융상품. 우리가 보통 옵션이라고 하는 옵션을 걸고 하는 거. 그거가 바로 이거 핵심이 이겁니다. 블랙숄즈 방정식이. 그래서 블랙숄즈라는 사람이 이런 식을 만들었는데 이 식이 뭐냐? 바로 이거 똑같은 이거. 완전히 다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거를 해서. 그래서 이걸 만들어서 그걸로, 그래서 이 옵션 파생금 상품의 괴물 같은 파생금 상품의 가격을 어떻게 결정하는가 하는 걸 만들어준 식인데 이걸 해갖고 이번 노벨상을 받았죠. 블랙은 못 받고 숄즈만 받았죠. 블랙은 이제 타계했기 때문에 받았는데 이 시기 문제가 정말 많은 시기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많은 시기라서 이게 절대로 말하자면 잘못된 시기입니다. 사실은 저게 선물 같은 거, 네? 선물 같은 거 예측하고 그렇죠, 맞아요. 그런 선물 옵션들, 뭐 유러피안 옵션들이 같은 여러 가지 옵션들이 많은데 그런 거 가격을 결정하는 시기인데 이 식은 옳지 않다는 거를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다른 분하고 같이 공동 연구해서 논문을 냈더니 이거는 노벨상의 업적이 틀렸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논문이니까.
그래서 한참 고생했고 뭐 그 고생하고 확실한 있고. 방법은 저 솔직한 분이 돈을 벌었는지 안 벌었는지를 보면 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거 만드는 분들은 대부분 다 돈을 일반적으로 버는데 네. 이걸 이용해서 그걸 해갖고 번 게 아니라 이런 걸 팔아서 그러니까 아니 뭐 이건 농담인데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주식 시세를 예측하는 프로그램들 많이 만들었거든요. 주식 예측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만든 분은 정말 떼돈을 벌었습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대로 주식 투자를 해서 번 게 아니고 그 프로그램을 팔아서 그리고 그 프로그램 산 분들은 대개 다 돈을 못 벌고 다 망했죠. 실제로 부자 아빠 되기 뭐 하는 책을 쓴 사람이 그 책으로 부자 아빠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 똑같습니다. 물론 이제 농담으로 말씀드린 겁니다만 하여튼 뭐 꼭 그런 건 아닐 수 있겠지만 하여튼. 예. 자,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이렇기 때문에 이게 같이 가는 거죠. 사실은 이게 아까 말씀드린 이런 이 파인만이 만든 이 적분이라는 게 좀 뭔가 잘 정의가 안 된다는 거, 약간 좀 불확실하다는 거, 이것 때문에 정의가 잘 안 된다는 거가 이것 때문에 바로 확률이라는 게 여기 나오게 된 거고, 사실은 통해 있는 얘기입니다. 사실 기본적으로는 연관이 되어 있는 얘기고,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양자역학을 하는 방법, 형식이 4가지가 있고, 4가지는 물론 당연히 어떤 걸 하든 간에 다 동등합니다. 결과는 다 똑같고, 여러 가지 뭐 하여튼, 이거 잠깐 뭐 소개를 해드리겠고, 그래서, 이제, 네. 그래서 그러면, 이 중에 물론 가장 많이 쓰는 건 이겁니다. 슈링거 방정식이 가장 이제 표준이고, 이걸 푸는 게 가장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뭐, 이게 가장 널리 알려지고, 흔히 제일 많이 이걸 쓰는데, 이거 푸는 거 하나만 잠깐 보여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푸느냐. 일단 1차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장, 이게 1차원의 슈링거 방정식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렇게 써지는데, 방정식이. 자, 여기서 가장 간단한 경우는 뭐냐. 여기 U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잠재 에너지거든요. 근데 잠재 에너지니까 포텐셜 에너지인데, 잠재 에너지가 없다고 치자 이거죠.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자유로운 입자거든요. 그럼 완벽하게 자유로운 입자는 이 잠재 에너지가 없거든요. 위치에 의존하지 않으니까 그냥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혼자 있는 겁니다. 이 알갱이 하나가. 자, 그러면 이게 없죠. 이게 없거든요. 그러면 요식만 풀면 됩니다. 요거는 뭐냐면 어떤 psi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시간으로 미분한 거하고 공간으로 2번 미분한 게 같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함수는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생각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뭐 가장 일반적으로는 뭐 이런 꼴 같은 게 되는데 여기 왜 이제 지수 위로 올라갔지만 여기서 x로 2번 미분하고 t로 x로 2번 미분하기가 그대로고 t로 또 한 번 미분하기가 그대로인데 앞에 곱해진 것만 달라져. 앞에 상수만 달라져서 이게 뭐냐면 이런 관계를 맺어주면은 이런 관계 맺어주면 요식이 같다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t로 한 번 미분하면 여기서 마이너스 i 오메가 나올 테고 그 다음에 x로 2번 미분하면 여기 그러니까 마이너스 k제곱이 나올 텐데 요거 두 개를 같이 여기 i가 있으니까 그래서 i는 없어지고 그래서 h 바 오메가가 k제곱 되게 만들면 되기 때문에 쉽게 이걸 성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과 하신 분은 요건 미분은 다 하실 수 있잖아요. 이런 거 이과 하셨으면 문과라면 안 하셨겠지만 하여튼 어쨌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물론 뭐 전혀 몰라도 상관없으신 거고 하여튼 일반적으로는 이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요런 것이 하나하나의 풀인데, 요게 뭘 주냐? 이게 바로 파동이거든요. 바로 파동을 기술해 준 겁니다. 이게 파동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이게 바로 파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X라고 하는 건 위치고, T는 시각이고, K라고 하는 거는 파장이라고 하는 거 역수고, 오메가는 건 진동수를 말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파동을 말해주는 거라서, 그런 파동들이, 이거의 풀이는 바로 파동이고, 결국은. 따라서 psi라고 하는 거는 파동을 기술해 주니까 우리가 파동 함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이 대상이 이게 전자든 양성자든 그런 것들이 파동 같은 성질을 지녔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고, 조금 더 나가면 이걸 좀 더 일반적인 풀이를 하면 이런 파동이 이건 하나의 주어진 파길이나 진동수가 딱 결정된 파동이지만 일반적으로는 여러 가지 진동수, 여러 가지 파장이 다 섞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합쳐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일반적으로 이런 풀이가 됩니다. 여러 가지 합쳐진 거. 여러 가지 가능한 이게 파수라고 하지만 이게 파길이의 역수입니다. 파길이라든가 여러 가지 가능한 진동수들이 여러 개 합쳐진 거, 이런 거에서 이렇게 생각하면 이것이 위치, 시간, 공간에서 파동함수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표시한 것이 사실은 운동량, 에너지, 여기 운동량을 주는 거고, 여기 에너지를 주는 거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 공간에 파동함수를 할 수 있어서, 이거 다 모르셔도 되지만,
하여튼 위치 공간에서 파동함수라든가 운동량 공간의 파동함수가 둘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떤 수학적인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고 이 식을 수학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푸리의 변환이라고 합니다. 이 둘 사이 관계가 푸리의 변환이라는 걸 연결이 된다는 거를 말씀드릴 수 있고 이걸 거꾸로 풀면은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운동량에서의 운동량 공간에서 파동함수를 갖고 우리가 위치 공간을 파동함수를 만들어낸 거기는 뒤집어서 위치 공간에서 파동함수를 우리가 운동량 공간의 파동함수를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서 했습니다. 이게 같은 식입니다. 사실은 뒤집은 거고. 아니 물론 뭐 이건 진짜 이렇게 전혀 필요 없는 걸 그냥 한번 최 감독께서는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서 한번 잠깐 보여드린 푸리의 거고. 변환 얘기만 들어봤어요. 네, 푸리의 변환으로 뭐 이렇게 하여튼 이걸 저거구나. 수학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수학적으로 흔히 쓰는 테크닉이죠. 별게 아니라 그냥 수학적 많이 하는 테크닉인데 이걸 왜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냐면 이게 아직 마음을 완전히 정하지 못했지만 양자역학을 이렇게 이상하게 안 하고 그러니까 무슨 캐시니 무슨 뭐 힐베르트 공간 이런 거 전혀 필요 없이 훨씬 더 간단하게 고전역학 출발 양자역학을 설명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말씀을 드릴까 안 할까 망설이는데 그거는 단 하나 그 복잡한 거 이상한 추상적인 개념 필요 없지만 대신에 푸리의 변화는 좀 필요합니다. 사실 그래서 잠깐 말씀드린 건데 하여튼 뭐 나중에 생각해 보죠. 그러니까 푸리의 변화라는 게 그거예요. 그럼 위치하고 운동량을 서로 그렇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우리가 위치로 볼 것이냐 운동량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위치를 보고 싶으면 운동량에 보던 걸 위치로 바꿀 수 있고 또 아니면 반대로 할 수 있는데 그 관계식이 바로 푸리의 변환이라고 부르는 거죠. 수학적으로 관계식. 저게 그 잠재 에너지가 0이라고 봤을 때 그럴 때입니다. 감정 없었을 때. 자유로운 입자. 완전히 자유로우면 이렇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건 파동인데 이 파동은 전체 공간에 다 고르게 퍼져 있는 파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림을 그리면 이런 거죠. 이런 게 전체 공간에 끝이 안 나고 전체 다 퍼져 있는 모습입니다. 이건 사실은. 근데 이런 것들을 여러 개 적당하게 섞으면 이런 것들하고 뭐 또 좀 다른 놈, 뭐 이런 놈 이렇게 막 섞이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막 다 섞을 수 있고 섞이게 되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요 모양을 요걸 잘 어떻게 특별한 경우에 요거를 파동 모양을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만드는 파동이 어느 한 부분에 좀 국한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따라서 이럴 경우는 델타 X가 좀 작아지는 거죠. 이건 델타 X가 무지무지하게 큰 거고 이거는 굉장히 큰 거고 따라서 이 경우에는 델타 P 여기에 P가 바로 K나 마찬가지입니다. K. 그러니까 델타 P나 델타 K. 델타 K는 이 경우에는 굉장히 작아서 K가 하나 정해진 거죠. 그러니까 K가 하나 딱 정해졌다는 건 P가 하나 정해진 거고 그러면 델타 P가 거의 0이니까 따라서 델타 X는 굉장히 커서 이렇게 퍼지는 거고 이 경우는 반대가 됩니다. 델타 X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델타 K. 델타 K라는 게 델타 P 같은 겁니다. 사실은. 이건 굉장히 큰 거죠. 굉장히 커서 운동량은 굉장히 여러 개가 섞여 있어야지 저런 모양 만들 수 있습니다. 파동 묶음을. 어쨌든 이거는 자유로운 입자의 경우고 마지막으로 그냥 보여만 드릴 건데 자유롭지 않은 놈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자유롭지 않다는 건 이렇게 이건 자유로우니까 전체 공간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생각한 거고 그렇지 않고 어디 갇혀 있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알갱이가 그건 뭐냐?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간단한 게 포텐셜 우물이라 그래서 우물 안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안에 갇혀 있고 여기는 무한히 잠자리에 높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는 거, 빠져나갈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만 갇혀 있었을 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거 답만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어떤 놈이 하나 여기 있다 이거죠. 어떤 알갱이가 하나. 그럼 요 놈이 어떻게 거동할 것인가 하면은 뭐 다른 거 다 무시하셔도 되고 결국 뭐냐면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럴 때는 이제 파동 함수가 그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퍼져 있지 않고 그러니까 여기만 딱 갇히거든요. 이렇게 딱 갇혀도 끝납니다. 끝나죠. 이렇게 끝나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놀랍게도 에너지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 n이라는 게 이제 정수인데 그래서 에너지 값이 그냥 연속적인 값을 가질 수가 없고 굉장히 띄엄띄엄한 값만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국한되면 그러니까 달릴 수 있게.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통 양자라고 부르죠. 양자가 됐다는 건 뭔가 띄엄띄엄하다는 뜻이거든요. 양자란 말은 연속적이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되고 뭐 여기에 뭐 우리가 항도밀도 계산할 수 있죠. 아까 이거 제곱하면 되니까 무슨 뭐 이렇게 이런 식이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건 뭐 다 필요 없고 뭐 그래서 다 필요 없고 그래서 뭐 이걸로 그냥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식은 그냥 다 무시하셔도 되고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은 뭐 잘 보셔도 되겠지만 하여튼 일반적으로 전혀 필요 없으니까 그냥 하여튼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갇혀 있는 경우 이렇게 속박되어 있는 경우에는 에너지가 이런 값들이
이른바 양자하라 그래서 연속적인 값을 가질 수가 없고 띄엄띄엄만 가질 수 있다. 뭐 그런 것만 생각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전혀 뭐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오늘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게 사실은 양자역학의 가장 핵심적인 건 다 말씀드린 겁니다. 양자역학 다 끝낸 거거든요. 핵심적인 거는. 앞으로 이제, 앞으로 말씀드릴 거는 측정과 해석에 관련해서 지금 이렇게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동안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한 것들을 이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상한 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무엇이 이상하고 어디가 이상해서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자세히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 같은 걸 이제 별로 필요 없고 앞으로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측정과 해석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측정과 해석이라는 것이 뭐냐 하는 거. 그 말씀. 근데 아까 푸리에 변환으로 하면은 네. 운동량을 알면은 위치도 나오는 거잖아요. 예. 위치를 알면 운동량도 나오는 거고. 예. 근데 그게 그러니까, 이제 확률 밀도로 나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딱 한 값이 나오지는 않는 거죠. 어느 하나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 그러니까 그 모양이, 그러니까 파동함수의 모양이, 예. 여기서 보실 때, 파동함수의 모양이, 그러니까 요 모양이 만약에 극단적으로, 정말 극단적으로 요거가,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만일에 요 모양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시죠. 이렇게 무슨 얘기냐면, 요게 파이가, 이 K에 대해서 어느 한 값, K0한 값만 살아있고 나머지는 다 0이다. 이렇게 되면 여기 적분이 필요 없고 그냥 K가 하나만 딱 되겠죠. 그렇게 하면 뭐가 될까요? 결국은 이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만 그냥. 이렇게 되면 뭐가 될까요? 이렇게 하면 이런 것이 끊임없이 끝까지 퍼져 있는 거니까 이렇게 끝없이, 양쪽을 끝없이니까 따라 델타 X라고 하는 게 무한히 커지는 거죠. 네. 아니면 뒤집어서 반대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보시는 게 반대니까. 거꾸로, 요것이 어느 한 점, X가 어느 한 점에서만 살아있고, 나머지는 다 없다고 치면, 역시 마찬가지로 적분이 필요 없고, 그러면 요 놈이 이렇게 된다는 거는, 이 파이라고 하는 놈이, K라고 하는 놈이 엄청나게 퍼져 있다는 얘기죠. K에 대한 모양을. 그럼 K에 대한 걸 보는 거니까, X를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요 프리의 변환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불확정성 혹은 미결정성을 잘 갖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묘한 것이 이 두 가지가 묘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고전역학에서는 위치와 속도 혹은 위치와 운동량이 서로 무관한 양이거든요. 서로 독립적으로 해서 두 가지가 다 알아야지 얘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양자역학에서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둘이 이게 얽혀 있을 때 지금 지적했듯이 둘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따라서 미결정성이 되는 거 둘이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X하고 위치와 운동량이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양자역학 얘기를 다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게 이제 잘 지적하신 중요한 문제고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거는 사실은 요 모양 kx-오메가-t라고 하는 게 k가 요게 운동량이고 x는 위치고 오메가는 이제 진동수고 t는 시각인데 여기다가 사실은 h바만 곱하면 이게 진짜 운동량이거든요. 그 다음에 오메가에다가 h만 곱하면 이게 바로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그러니까 요건 사실 에너지와 시각이고 요거는 운동량과 이제 위치인데 그러니까 요거를 혹시 그 상대성 이론 기억나시죠? 상대성을 보면은 위치와 시간을 합쳐갖고 이른바 4차원을 이루는 거잖아요. 여기 위치를 x만 썼지만 사실은 x, y, z가 있으니까 사실. 그래서 이거 4개가 이루고 그다음에 제가 자세히 설명 안 하고 이제 간단히 말씀만 드렸습니다만 운동량도 사실은 3가지 성분이 있잖아요. x 성분, y 성분, z 성분. 그거하고 에너지, 이게 에너지거든요. 에너지하고도 역시 4차원을 이룬다는 거 기억하시나요? 그러니까 위치, 시간과 그다음에 운동량, 에너지가 서로 이렇게 짝을 이루어갖고 둘 다 4차원을 이루는 건데 요 모양이 딱 그 모양이기 때문에 이건 이 파동의 모양이 무슨 얘기냐면 그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건 놀랍게도 여기서 보면 이건 전부 다 상대성이랑 관계없이 지금 기술을 한 건데 흥미롭게도 양자역학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본원적으로 상대성 이론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될 수가 있죠, 사실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시간이 되면은 그거는 이제 시간이 되면 나중에 좀 내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은 표준의 교과서에 절대 없는 내용이라서 저랑
그 장혜 선생님이라고 제 스승님이시죠. 장혜 선생님하고 당연히 주도하셔서 만들어낸 새로운 조금 아이디어 이제 양적학을 세우기 위한 뭐 그게 혹 시간이 되면은 나중에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근데 표준은 아닙니다, 그건 사실. 노벨상 받으러 가시면 라이브 해도 되나요? 가서 근데 독점으로.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까 블랙슈얼스 방정식이란 게 뭔가 좀 잘못된 거다. 네. 이거를 내는 게 참 힘든데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것도 기존의 양자역학하고 굉장히 다른 새로운 아이돌의 양자역학을 설명하려고 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참 힘듭니다. 사실 이것도 논문을 내기가 뭐 양쪽 다 아까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한 편씩은 냈지만 그 다음에 정말 핵심적인 거는 지금 계속 지금 심사위원이 붙들고서 편이 붙들고서 안 내주려고 지금 계속 그러죠. 양쪽 다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그런. 네, 그러면 하여튼 오늘 이걸로 마치겠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측정과 해석에 대한 양적학에 보다 정말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걸 보다 확실하게 뭐가 고전과 다르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를 좀 더 아주 극명하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수식이 거의 뭐 없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걸로 그럼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